김동인의 광염 소나타. 이때부터 그의 숨소리가 차차 높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씩씩거리며 몹시 흥분된 사람같이 몸을 떨다가 벼락같이 양손을 키 위에 갖다가 덮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시샵 다는개의 알레그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만 흥미로써 그의 모양을 엿보고 있던 나는 그 알레그로가 울려 나오는 순간 마음은 끝까지 긴장되고 흥분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한 야성적 음향이었습니다. 음악이라 하기에는 너무 힘있고 무기교였습니다. 그러나 음악이 아니라기에는 거기는 너무 괴롭고도 무겁고 힘있는 감정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야반의 종소리와도 같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고 음침하게 하는 음향인 동시에 맹수의 부르짖음과 같이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돋치게 하는 무서운 감정의 발현이었습니다. 아, 그 야성적 힘과 남성적 부르짖음, 그 아래 감추어 있는 침통한 줄임과 아픔, 순박하고도 아무 기교가 없는 그 표현. 나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음악가의 본능으로서 뜻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오선지와 연필을 꺼내었습니다. 피아노에 울려 나아가는 소리에 따라서 나의 연필은 오선지 위에서 뛰놀았습니다.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방지축 문학청년들의 책수다. 책방지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워 죽겠어요. 벌써부터 이러면 이번 여름 얼마나 더울지. 우리는 혹한 혹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네, 간간히 계속 미세먼지 쳐주고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다음 주 녹음부터는 에어컨을 슬슬 틀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 적어도 선풍기라도. 선풍기라도. 그렇죠, 선풍기라도. 벌써 이렇게 더운 거 보면은 아이고 걱정입니다. 아니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게 돼 오늘 있습니다. 소설 때문에 더 더운 것 같기도 해요. 더워 죽겠는데 불까지 지펴놔가지고. 네, 오늘 소설의 제목은 광염 소나타입니다. 근데 광염 소나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네. 한번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무명의 발라드 가수가 있었는데 헤어진 경험이 없어서 발라드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멀쩡히 잘 지내던 여자친구와 일부러 결별하고 이런 게 이별이구나 하고 나서야 제대로 부를 수 있게 돼서 현재는 한국을 대표하는 보컬이 되었다고 해요. 혹시 식강인가요? 위대한 발라드 가수. 위대한 발라드 가수. 자, 이거 사실 김범수 이야기인데 끝사랑에 얽힌 그 이야기죠. 네, 맞아요. 이 이야기를 예술을 위해서 사랑을 희생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한데 간단하게 이 가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비슷한 생각도 많이 해봤고. 네. 공감이 되는 방향으로. 네. 그러면은 유신아는? 저도 이해는 되는데 특히 이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붙잡아서 다시 만났대요. 이렇게 계속 애원을 해가지고 김범수가. 그래서 괜찮지 않나 그러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괜찮지 않나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솔로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솔로죠. 근데 다시 붙잡았다는 얘기는 몰랐네. 네, 알겠습니다. 애원을 라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여자 쪽이라면 되게 짜증날 것 같아. 그래서 솔로인 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청취자분들이 좀 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예술이 뭐길래 사랑을 버릴까요? 예술가라는 족속은 대체 뭐하는 사람들일까요? 이런 주제로 한번 김동인의 광염 소나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에 대한 소개도 짧게 해주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김동인입니다. 누구라고요? 곤도후미토. 네. 네, 친일파 문학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상시 예명도 했었죠. 김동인은 1900년에 출생해서 평양에서 태어났고 미술학교를 중퇴했어요. 묘하게 이제 화가 되려다가 소설가 된 사람들이 몇몇 있죠. 유명한 작가들 중에. 누가 있죠? 이회수 선생님도 그래요. 예. 어쨌든 그리고 1919년 소설 약한 자의 슬픔으로 데뷔했고 1943년 조선 문인국보 국회 간사, 1933년 조선일보 화계부장, 현재는 조선일보에서 주관하는 동인문학상이 있습니다. 동문학상이 아직도 안 없어졌나봐요. 있어요. 미당문학상은 사라졌었는데. 아니, 미당문학상 없으면서 황순원 문학상도 없어졌잖아요, 같이. 근데 동인문학상이 남아있다는 건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쵸, 이렇게 대놓고 친일했던 사람이긴 한데. 근데 이 사람을 못 없애는 이유도 좀 납득은 돼요. 읽다 보면은 이런 소설 썼으니까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미당문학상이 없어진 건 말이 안 되죠. 그것도 맞아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미당문학상을 없애면서 왜 멀쩡한 황순원 문학상을 그렇죠. 둘이 세트긴 한데, 아니 그러면은 동인문학상을 없애고 황순원 문학상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 안 되네요. 네. 뭐 저희가 문단기 관계자는 아니지만 그쵸, 역시 조선일보. 너무 민감한 발언이. 민감한 발언이긴 했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그 마구 까는 방송을 지향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왜 저한테만 맡기시는지. 브리핑할 땐 얘기하지 않았던 건데. 어쨌든 작품 줄거리로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네. 한 노인이 옆에 있는 노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묻습니다. 천재라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기회가 없으면 영구히 안 나타나고 마는 일이 있는데 그 기회란 것이 어떤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천재와 범죄 본능을 한꺼번에 끌어내었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저주하여야겠습니까? 축복하여야겠습니까? 옆에 있는 노인은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글쎄요 하면서 말을 피합니다만 먼저 화두를 꺼낸 노인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백성수라는 작곡가, 광염 소나타로 유명한 천재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예배당에서 명상을 하던 유명 음악 비평가 케인은 멀지 않은 곳에서 불이 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을 피하듯 예배당에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누가 보아도 방화범 같은 이 인물은 불길을 홀린 듯 쳐다보다가 예배당 안에 있는 피아노에 앉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야성적인 음향이 터져나오고 음악 평가인 케인은 그 속에 있는 맹수의 우르짖음과 침통한 추림, 아픔, 기교 없는 표현에 매료됩니다. 케인은 예배당으로 들어왔던 백성수가 천재라는 걸 알아보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그 음악이 다시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백성수는 방화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야 기막힌 예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범죄는 방화로 시작했지만 갈수록 점점 수위가 높아져 끝내는 사람을 죽여야 하나의 곡이 나오는 지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정신병원에 가둬지게 됩니다. 이야기를 계속하던 노인이 말합니다. 천년에 한 번, 만년에 한 번, 날지 못 날지 모르는 큰 천재를 몇 개의 변변치 않은 범죄를 구실로 이 세상에서 없이하여 버린다는 것은 더 큰 죄악이 아닐까요? 적어도 우리 예술가에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라고요. 광역 소나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여러분 이 노인이 말하는 예술가의 범주에 속하는 것 같나요? 일단 이 광역소나타가 네. 예술지상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말도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죠. 진짜 이게 예술을 가리키면서 예술지상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네. 네, 그건 그 말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굉장히 예술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 않는데, 음, 일단 제가 이 작곡가 같은 음, 입장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옹호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거봉 형이나 유신아를 희생해서 제가 더 높은 한 차원의 예술을 끌어낼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 저는 아직 젊은데. 나도 아직 살다 남았는데. 가는데 순서 없다고. 근데 제 예술을 위해서니까 아, 감수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 저는 감수 못하는데. 실망인데 사회생활을 하려면 여기서 말이라도 당연하죠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거든요. 저를 아. 위해서.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예술을 위해서 저를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신아는?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약간 향수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천재가 나오고 그 천재가 저지르는 범죄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뭔가 향수랑 비슷한 면모가 많이 보였었고. 아, 영화 향수. 이거 소설로도 있죠. 그쵸. 그 향수를 얘기하는구나. 예. 장그루이가 나오네. 어쨌든 그래서 보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만약에 그냥 예술가라는 직책이 달려있지 않았었다면 우리가 이 사람을 그냥 마냥 옹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이걸 고민에 좀 빠지게 만들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전 중학교 때 광역선타를 처음 읽었었어요. 근데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 소설 때문에. 처음에 이제 막 이광수의 무정 뭐 이런 거 읽다가 옛날 소설은 재미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광역선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왜냐면은 이 소설이 제 가치관을 뒤흔드는 동시에 예술 지상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폐가 있다고 얘기했지만은 네. 예술을 굉장히 중요시한 사람 목숨보다 중요시한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는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이런 모습을 또 동경하게 되기도 했어요, 제가. 어떤 점에서요? 이런 폭발적인, 그러니까 예술의 혼을 담아가지고 내뿜을 수 있는 천재들을 동경하는 거죠. 여기서 표현하는 이런 그 광역소나타를 치는데 소설에서 음악을 구현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 어느 정도 해냈고 그리고 그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나도 그런 예술가가 돼보고 싶다는 그런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라는 생각도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예술을 위해 사랑을 깨뜨린 김범수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기라고 할까요? 예술이 정말로 제일 중요해라고 하는 그 자세가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게 상당히 매료가 됐었어요. 제가 이제 시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이후부터 이런 예술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천재는 아닙니다만 이런 예술가의 모습을 동경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비슷한 선택의 순간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아파서 글을 썼거든요. 오랫동안 아픔과 광기를 번갈아 하면서 이제 침잠했었는데 그때 쓴 시들로 상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아내를 이제 그땐 여자친구였죠. 만나고 나서 아프지도 않고 광기도 없어졌어요. 자연히 시가 좀 밍숭맹숭한 행복한 시, 감정이 충분히 날카롭거나 날이 서 있는 시가 나오기 힘들었죠. 그때 이 광역소나타가 좀 떠올랐어요. 그리고 생각했던 게 좀 많이 거칠게 말하면은 더 나은 시를 쓰기 위해서 헤어져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버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광역소나타의 주인공은 반대되는 결정을 한 거예요. 빈범수와도 반대되는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행복이 너무 달콤한 것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는 이예수 선생님과의 만남이 컸어요. 간혹가다 이제 이예수 선생님 얘기를 하는데 우연히 제가 찾아가서 제 고민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한번 여쭤봤어요, 그분께. 아파서 글을 썼는데 아픔이 사라져 버렸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꿔야 한다고.
세상을 아프게 보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합일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이게 뻔한 조언이 아니게 들린 게 이분은 첫 소설집인 첫 장편 소설인 꿈꾸는 식물을 보면은 네. 진짜로 처절하기 그지 없어요. 정말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소설이 없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게 해준 되게 처절한 소설이었는데 근데 한참 후에 벽오구막들을 보면요 세상을 굉장히 사랑하는 소설이에요. 애정과 판타지가 있는 소설이라서 정말 결이 다르거든요 둘이. 이 두 가지를 낸 소설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또 많은 과정을 거쳤을지 이런 것들이 엮여져 가지고 진심으로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이해 선생님의 조언으로는 예술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고 사랑을 노래해야 한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각도도 저도 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광염 소나타에서 노인의 마지막 말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예술은 결국 세상을 사랑하라고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 뻔하고 식상한 말일지 모르지만은 천재의 위대한 예술을 위해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희생시켜야 한다면 그건 세상을 사랑하는 방향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예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술은 사랑이에요. 맞아요. 마크로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네. 예술을 통해서 그 위대한 그 엄청난 대규모의 우주 전쟁도 평화로 뒤바꿈 하는 게 예술이거든요. 그쵸. 마크로스 얘기하면 말할 게 많아요. 저도 사랑 알고 계시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어쨌든. 내 노래를 들어! 노래를 들으면은 전쟁이 안 나는 그런 만화 같은 만화인데, 정말 멋져요. 어쨌든. 예전에 한국에서 여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고 죽어가는 모습을 촬영했던 사진작가가 있었어요. 네,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끌려갔다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예술을 알아? 막 이러면서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판사였나 경찰이었나 그런 사람한테 한마디 해줬어요. 예술은 사람 위에 있는 건데 당신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냐고. 그게 참 기억에 나요. 그래서 그런 사진작가, 청산가리를 먹이고 죽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작가가 있는데 그런 예술작품이 인류에 기여를 하느냐,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느냐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광염 소나타의 노인, 그 청산가리를 먹여 찍은 사진작가를 다 바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광염 소나타라는 작품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 아니에요. 광염 소나타는 처음 읽을 때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소설이에요. 그렇게 이 책 가져왔고 역시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의는 못하겠어요. 예. 이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네. 한번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유진아부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이랑 제가 생각하는 예술이 좀 다른 면모가 있어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더 예술의 이런 면모에 반할 때가 있는데 뭔가 저를 탁 이렇게 눈뜨게 해주는 예술이 참 좋아요. 왜냐면은 뭔가 세상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요즘 다닐 때도 학교 계단이 몇 개인지 이런 걸 막 세워 다니는데 11개 이런 걸 세워 다니는데 그래서 뭔가 저를 일상적인 공간에서 좀 빼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눈이 뜰 수도 있고 내가 지내고 있는 일상이 뭔가 다른 일상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류의 예술이 예술이다라고 하면은 동의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술가라는 직책이 성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한 명의 사람이고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마크로스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위대한 예술가가 결국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질문은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질문하고 다 있는 것 같아요. 현대 시대에
과연 시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마크로스를 보라고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결국 그 총, 칼, 미사일, 그 발키리로 끝내지 못한 전쟁을 누가 막았어요? 민메이가 그쵸. 아이돌 스타가 막았죠. 노래 한 곡으로 올킬 해버렸어요. 네. 아니, 올킬이 아니죠. 올세이브라고 얘기해요. 올세이브에 얘기했죠. 그 노래 사랑 기억하십니까? 이게 마크로스를 모르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얘기한 것도 좀 매니악한 영화긴 해요. 그리고 그 교과서에 실리는 작품 아닌가요? 진짜요? 그 원래 초등학생 때 그 원부터 지금 어디까지 나왔더라? 전 F까지밖에 안 봐가지고 그 뒤에 아이돌 작품은 안 봤거든요. 근데 마크로스 이 작품은 이제 한창 버블 경제 시대 때 나왔던 건데 정말 기계적인 묘사가 대단해요. 그런 엄청 세밀하고 진짜 현실감 넘치게 다 그려놓고 정말 장대한 전쟁을 다 보여주는데 근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전쟁을 사랑의 노래로 멈출 수 있다는 걸 표현하니까 이 괴리감 있잖아요. 이 정말 자세하게 나오는 이 전쟁 전투씬 그리고 거기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 이 두 개가 격차가 있는데 그게 딱 이제 나오면서 되려 그 격차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납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문화가 전쟁을 막을 수 있어요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이 설정이. 그래서 좋은 예시를 들어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작품의 감독이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굉장히 잘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에 그래서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 라고 젠틀할 때 애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사해보니까 지금은 잊혀진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대중가요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유행가 하나가 정말 엄청난 역사가 잊혀진 정도로 엄청 오랜 시간을 건너서 문화를 잊은, 예술을 잊은 사람들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 전쟁, 그 총알과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우주의 평화를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예술가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갈등과 싸움과 슬픔, 죽음 이런 거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게 예술가가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역할? 맞습니다.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100%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두 분은 제 예술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자세를 지녀야 되지 않을까. 예술은 혼자 하는 거라서 별로 저 혼자 할 테니까 저를 위해서 희생만 하세요. 이거 선빵 날린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2대1인 것 같은데. 위험한 사람들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과 그 이유에 대해서 각자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 학생들 중에서 내가 뭔가 공부에 회의감을 느낀다. 국영수 공부하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라든지 나 음악을 하고 싶어. 나는 뭐 글을 쓰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난 천재인가? 아니면 국영수가 답이구나. 이건 농담이고 네. 이런 작품들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자신의 예술관을 정립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어렸을 때 꾸준히 읽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신아는? 저는 예술지상주의를 이해 못하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되게 완고하게 자신이 그 생각을 좀 갖고 있으면 이 책을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던져주고 그 고민 과정 속에 나아가는 길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읽으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모리아티 같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래 범죄를 예술로 승화시켜야 돼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떡하죠? 아, 거기까지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초중 애들은 그냥 다 흡수해버리니까 이게 저는 좀 힘들었거든요, 얘 때문에. 네. 이게 진짜 맞는 거야 하면서 합리적인 의심도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 사람 주장이 많이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쯤 돼서 읽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예술가들은 대체 뭐 하는 애들이길래 이렇게 할 일 없이 뭐 글이나 쓰고 멍 때리고 있고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있습니다. 나 알아. 그래가지고 한번 이 소설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곰팡이 점수. 이번에도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 저는 47 줍니다. 47개 넘네? 왜냐면 우리가 작품을 평가할 때 작품만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작가를 가지고 와서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미당을 평가할 때는 작품만 평가가 가능해요. 왜냐면 미당이 정말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 작품만 가지고 봤을 때 아, 미당은 정말 이 작품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은 가녀린 인간이었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반면 이 사람은 김동희는 너무 본격적이지 않았나. 그쵸. 너무 치는 행적이 너무 본격적이었고 이 사람은 작품을 위해서 그랬다? 라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그 후에 이제 보여준 변명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너무 추하다. 맞아요. 너무 추하고 이 사람은 작품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 삶이 우선이었던 사람이고 자기가 그런 천재도 아니면서 그리고 또 이제 말기 그러니까 죽음도 되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어떻게 중풍에 걸려서 못 움직이고 있다가 이제 6.25가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가족들 내려가는데 자기 못 내려가다가 북한군들이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그냥 내비둬도 죽게 생긴 거야. 그냥 갔어. 그래서 그냥 죽어요. 아유. 그렇게 죽어요. 김동희는. 그래서 참 어떻게든 비벼가지고 또 하려고 했던 창씨개명까지 하면서 이제 살아보려고 했던 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거 보면은 인생이 뭔가 싶기도 하죠. 네. 만약에 김동인이 몸이 멀쩡했다. 그러면 분명히 그냥 북한에 붙었을 사람이에요, 솔직히. 내래 평안도 출신입니다 하면서 네, 실제로 평양 출신이죠. 그랬을 사람이라 어쨌든 저는 그래서 47 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3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상당히 높네. 왜냐면은 서정주 시인을 읽었을 때는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관념을 갖고 있었을 때 그거를 뭔가 뛰어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작품을 읽었을 때는 그랬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향수라는 작품을 먼저 읽었었고 그 작품이랑 비슷한 결을 가졌을 때 저는 향수라는 작품이 좀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제 안에서 이거를 뛰어넘었나라고 물었을 때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30점을 줬습니다. 그럼 거부광 형은? 저는 좀 낮아요. 저는 한 13점 됩니다. 일부러 딱 떨어지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죠? 네. 저는 저를 뒤흔들고 뭔가 고민을 만들고 그리고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있게 한 소설이에요. 이런 비슷한 소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라서 되게 애착이 가기도 하는데 근데 그거를 제약봤을 때 김동인의 삶은 좀 취했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싫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친일을 문학을 했던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이걸 미화하는 소설도 써요, 김동인이. 음. 그거 진짜 추한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취한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로 일본이 이제 질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식인이 말을 하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 그거는 진짜로 자세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그래, 그냥 인간적인 마이너스가 많이 되는데, 근데 소설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더 얘기할 게 많이 있는 소설가예요. 사실 이광수와 김동인 하면 한국 현대문학 쪽에서 상당한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둘 다. 저는 근데 김동인을 좀 더 좋아하는 게, 그냥 문학적으로 봤을 때, 느낌이 약간 람보르기니. 그러니까, 람보르기니의 정신은 페라리한테 지지 말자거든요. 페라리를 늘 뛰어넘어야 된다거든요. 그런 기광수에 대한 압박감을 늘 가지고 있는 게 보여서 그런 쪽이 좀 더 애착이 가더라고요. 그런, 약간, 대용보로 치면 베지터 같은 느낌의. 그래서 이 삐딱한 시선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사람은 많이 구차했다. 그래서 13%였습니다. 그러면 종합해서 30. 30. 강릉수사사 30이야? 고밀도상 고맨네. 네. 네. 김동인의 창시개명의 이름이 호미토입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다음은 누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작품은 작품은 소개하지 않고 작가만 소개하도록 할게요. 기드 모파상. 모파상. 자, 꼭 명작에 또 꼭 이름 나오는 사람이죠. 네, 어느 나라 사람이죠?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고전문학 특집, 처음엔 미국, 그 다음은 대동아 고영. 이번에는 프랑스로.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회 44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식강 거부광 유신하였습니다.